현재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지난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미 해군이 암호 해독을 통해 일본 연합함대 다음 작전이 미드웨이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냈고, 일본 해군은 도상 연습 등 여러 준비를 거쳐 1942년 5월 25일경까지 사이판에서 미드웨이에 상륙할 지상군 병력이,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항모 4척을 포함한 연합함대 대규모 함대가 출항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미 해군은 5월 초에 남태평양에서 벌어진 산호해 해전을 치르느라 남태평양에 항모가 몰려 있었고, 5월 하순 현재 사용 가능한 항공모함 3척을 황급히 진주만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1942년 5월까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랭리는 1922년에 항공모함으로 개조되어 취역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때 필리핀에 있다가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석 달 전인 1942년 2월 27일 자바 근해에서 일본 폭격기들의 수평 폭격을 맞고 이후 함포와 어뢰로 자침 처리되었습니다. 1927년에 취역한 미군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며 이미 15년 차였던 렉싱턴은 1942년 5월 8일에 일본군의 어뢰와 폭탄을 맞고 이후 자침 처리되었습니다. 렉싱턴과 같은 해인 1927년에 취역한 세러토가는 진주만 기습 약 한 달 후인 1942년 1월 11일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수리를 마친 후 5월 하순에는 샌디에이고에서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항공모함 레인저는 1934년에 취역했는데 최대 속력이 30노트도 안 돼서 태평양에서 일본 함대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1942년 5월에는 대서양에서 주로 영국 해군을 도우면서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요크타운은 산호해 해전에서 손상을 입고 니미츠 제독의 명령에 따라 급히 복귀 중이었고, 여섯 번째 항모 엔터프라이즈는 둘리틀 공습에 참가한 후 산호해 해전 지원을 위해 나섰지만 전투 이후에 도착했고, 역시 니미츠 제독의 명령으로 서둘러 진주만으로 귀환 중이었습니다. 1940년에 취역한 일곱 번째 항모 와스프는 레인저와 마찬가지로 대서양에서 영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하다가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나서야 태평양으로 다시 배속됩니다. 가장 최근인 1941년 10월 20일 취역한 여덟 번째 항모 호넷도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남태평양으로 갔다가 진주만으로 귀향 중입니다. 이렇게 1942년 5월 시점까지 미국이 건조했던 항공모함은 총 8척이었고, 이 중 랭리와 렉싱턴이 일본군에게 침몰되었고, 세로토가도 역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수리하느라 지체된 상황, 그리고 레인저와 와스프가 대서양 전선에서 임무 수행 중이어서 남은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으로 일본 제1항공함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운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남태평양의 항공모함 3척에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은 1942년 5월 16일, 이때 영국 해군의 참모총장격인 퍼스트 씨 로드였던 더들리 파운드 경은 미 해군이 호주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항공모함을 퇴각시키는 것을 보고 미 해군에서 자기와 같은 급인 킹 제독에게 이유를 물었고, 킹 제독은 정보 노출을 감수하고 미드웨이와 알래스카에 일본의 공격이 임박해서라고 답변합니다. 남태평양에서 돌아오는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홀지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니미츠 제독은 두 척의 항공모함이 5월 25일까지, 그리고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은 3일 후인 5월 28일까지 진주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전함 7척과 구축함 8척 등으로 구성된 함대가 정박하고 있었으나 니미츠 제독은 이 함대를 하와이나 미드웨이 근처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함 상공 호위를 위해 소중한 전투기를 쓰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당시 태스크포스 1의 지휘관이 윌리엄 파이 소장이었는데 태평양 전쟁 극초반에 웨이크섬 전투 등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문제가 되었고, 니미츠 제독이 파이 제독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보강하길 원했던 것은 항공력으로 5월 18일부터 본토에서 B-27 폭격기들을 하와이와 미드웨이로 수송해서 일본 함대를 수평 폭격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B-27이 도착하기 시작한 5월 18일은 일본 항모부대가 미드웨이로 출항하기 8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섬 육지에서도 비상식량을 섬 곳곳에 비축하고 철조망과 지뢰를 대량 설치하는 등 수비 준비가 철저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주둔 항공력 중 특히 해병대에 소속된 급강화 폭격기와 전투기는 빈디케이터와 버팔로 등 구형 항공기가 주로 배치된 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일본 항모부대 출항을 얼마 남기지 않은 5월 24일이 되었고 미 해군 암호의 독을 지휘하던 로시포는 니미츠 제독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스테이션 하이포가 쉬지 않고 암호의 독을 한 결과 이 전날까지 미드웨이로 다가오는 일본 함대의 편제까지 거의 전부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야마모토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연합함대 주력 부대가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했고 아직도 항모 즈이카쿠는 공격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미드웨이 공격은 빠르면 6월 3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참고로 4일 뒤인 5월 28일 일본이 암호문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던 해군 암호서 D JN-25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JN-25B에서 JN-25C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원래 JN-25B는 1942년 4월 1일에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5월 28일에 개정되었고 예정대로 개정되었다면 미 해군의 해동 노력에 큰 장애가 될 뻔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요크타운의 손상 상태를 이미 들어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으나 5월 28일로 예상했던 일본군의 공격이 빨라도 6월 3일경에 있을 것으로 밝혀지자 요크타운을 빨리 수리할 수만 있다면 미드웨이 전투에 내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요크타운이 참가할 수 있다면 미군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 더해 미드웨이의 항공대를 앞에 사실상 4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비록 구형 항공기가 많았지만 미드웨이에 배치된 항공기의 총수는 100대가 넘어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항공모함 4척 혹은 5척과 항공대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5월 26일) 정오경 홀지 제독과 함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진주만에 입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5월 26일 입항하는 엔터프라이즈를 찍은 것이고 이것은 같은 날 입항하는 호넷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홀지 제독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미 해군을 이끌었어야 했지만 이때 홀지 제독은 둘리틀 공습 이후부터 심한 건선을 앓고 있어서 가려움증이 매우 심했고 몸무게가 약 10kg 정도나 빠져 도저히 중차대한 작전을 지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방금 입항한 홀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태의 중대성을 깨달았고 홀지 제독의 추천을 받아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을 새로 태스크포스 16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홀지 제독은 사노해 해전에 이어 미드웨이 해전도 놓치게 되었고 전후 회상에서 홀지 제독은 자기 커리어 중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스프루언스 제독은 차분한 성격으로 홀지 제독과 정반대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전투에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면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홀지와 스프루언스는 서로 대조되었지만 사이가 좋았고 홀지 제독은 스프루언스를 위해 니미츠에게 추천서까지 직접 써서 주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입항한 다음 날인 5월 27일 니미츠 제독은 엔터프라이즈 함상에서 여러 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날 네이비 크로스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진주만 기습 당시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리병으로 자신이 훈련받지도 않은 대공포로 일본기를 격추시킨 도리스 밀러였습니다. 위 가운데 사진이 바로 5월 27일 훈장 수여식 때의 사진인데요. 도리스 밀러의 활약상은 미국 내부에서 크게 선전되었고 2032년에 취역 예정인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도리스 밀러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5월 27일 훈장 수여식과 거의 비슷한 시간 사노해 해전에서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진주만에 입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일 요크타운이 진주만에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 비행갑판 위에 흰색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크타운은 오후 2시 20분에 진주만에 정박했는데 요크타운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17의 플래처 제독은 진주만에 입항하자마자 니미츠 제독을 만나 미드웨이 관련 설명을 듣습니다. 이 사진은 사노해 해전 당시 요크타운에 맞았던 명중탄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최장 3개월이 소요된다고 예상되었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훨씬 더 짧은 2주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니미츠 제독이 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오전 6시 45분 요크타운은 드라이독으로 들어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크타운 수리에 장시간이 필요했다면 니미츠 제독도 포기했을 텐데 니미츠 제독은 요크타운이 입항하기 전에 이미 장교들을 항공기로 착함시켜 피해를 조사했고 3일 안에 수리를 마치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크타운이 드라이독에 들어가자마자 1,400여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 수리를 시작했고
밤중에도 쉬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쓰는 전기를 대느라 호놀룰루의 일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요크타운의 수리는 윌리엄 펄롱 제독의 총지휘하에 실시되었고 원래 하루 동안 함내에 저장된 항공유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과 빠른 수리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여러 작업들이 과감히 생략되었습니다. 요크타운이 수리를 시작한 5월 2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출항했습니다. 날이 밝아 이제 1942년 5월 29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요크타운의 피해는 컸지만 엔진은 무사했고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비행갑판도 쉽게 메울 수 있었지만 여러 발의 지근탄으로 인한 동체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진은 드라이독의 요크타운을 5월 29일에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리가 진행되자 당일 아침 드라이독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드라이독을 빠져나온 요크타운은 메인 항구로 나와 정박했고 계속 수리가 진행됨과 동시에 연료, 탄약, 항공기 등을 적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수리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운은 다음 날인 5월 30일 기적적으로 출항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직접 요크타운에 탑승해 격려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요크타운은 최고 속력을 낼 수는 없었지만 항공기 이착함에는 지장이 없었고 니미츠 제독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크타운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 17은 중순양함 2척과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되었고 5월 30일 진주만을 출항했습니다. 출항한 뒤에도 요크타운은 수리 요원들이 승함해서 필요한 부분의 수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은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의 3척 항모를 미드웨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요크타운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을 때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요크타운을 제 시간에 수리하게 만든 니미츠 제독과 복구반의 공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 비슷한 시간에 일본, 미국 함대가 미드웨이를 향해 출격했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